오늘 법조계와 정치권이 특히 주목한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다른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1심 재판입니다. 이 내용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의 출석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석이면서 대장동에 대해서는 두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드셨어요? 먼저 좀 얘기 듣겠습니다. 그 양심수 코스프레, 열사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는 거는 뭐 세 번 내내 뭐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 민생을 도외시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국민의 민생을 도외시하다가 정권 교체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 민생을 과연 살피고 있는지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도 뭐 탄핵소추나 뭐 체포동의안 부결 같은 그런 이제 민생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수당의 힘자랑, 근육자랑만 지금 일삼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검찰 수사에 나서는 입장이라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모든 진술이 검찰의 조작과 창작 소설의 재료가 될 거라고 본인의 이제 진술 거부권 이유를 밝히시고 계신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술을 하는 게 본인의 피의자로서의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진술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를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생을 챙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도 주재를 해야 되고 당부도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주말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먼저 요구를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최고위원 회의를 끝난 다음에 급히 출석을 해서 검찰이 요구한 대로 출석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번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남길 때 있어가지고 길이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그 강도는 조금씩 세졌다고 저는 봤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내용은 좀 간결하지만 오히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더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좀 길이는 좀 더 길었습니다. A4 용지로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근데 민생에 할애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그 핵심적인 말을 했는데 이거와 함께 별개로 우리가 지금 민생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반복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지금 절절한 심정을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어차피 대답은 안 할 텐데 서면 진술로 할 텐데 예. 왜 이렇게 형식적인 소환 조사를 계속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피의자에게 하고 그 피의자가 이제 진술 거부를 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그 행사한 내용까지도 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장동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10년 이상 이어오던 아주 복잡하고 장대한 그런 사실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대하드라마 대서사시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저번에도 100쪽 가까운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 한쪽에 한 5개 질문이 있어도 한 500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제 또 한 200페이지 정도 질문이 이제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혐의가 또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질문을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한 700~800개 많으면 1000개 정도의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너무나 막대한 그런 이제 사실관계들이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또 뭐 진술거부권 행사하시겠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어찌 보면 방어 전략을 쓰시는 건데 그런데 검찰은 국가의 변호사입니다. 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피고인의 죄를 또 입증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도 판사에게 사실관계를 인식시키게 하는 이해시키게 하는 중요한 그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묵비권을 행사할지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 수사를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비록 그 이재명 대표가 형식적인 소환 조사를 만들려고 노력하더라도 검찰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다 하는 게 정당하고 올바른 수사가 될 것입니다. 일단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 진술서에 없는 질문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제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우 전 부원장과 관련된 내용은 진술서에 없는데 서면 진술서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검찰과 수사기관들이 저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수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정형소법에 따르면 검찰의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원에서 내용 부인을 한 순간 전혀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수많은 200쪽, 사실 200쪽이란 그런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만들었고 그걸 이미 사전에 언론에 공개한다는 자체도 참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전 두 차례의 조사에서도 사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도 마찬가지인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해서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 아니면 뭐 망신 주기 이렇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술서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이것이 진술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어찌됐건 검찰의 질문에 말려 들어가지고 차후에 다른 식의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검찰의 그런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 방식은 반복되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아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그러한 수사 방식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진술 거부권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와 함께 이제 녹취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도 있겠지만 질문 말고 실제로 이런 녹취록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끌어낼 것인가.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 뇌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의 신빙성이 좀 낮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본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는 좀 유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 아주 신났더라고요 보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그 증명력이 조금 낮은 걸로 이제 그 곽상도 사건에서 그렇게 판명이 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이제 무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 한껏 부풀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녹취록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균질한 증명력을 가지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사안마다 그 녹취가 어떻게 녹취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증명력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심지어 하나의 대화, 그러니까 뭐 한 5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게 녹취됐다고 치면 그 녹취의 일부는 증명력이 낮고 일부는 또 증명력이 높고 그렇게 판별이 되지. 그게 해당 녹취록 전체의 증명력을 낮게 보는 그런 식으로 판단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그 50억 정도 퇴직금을 받았다는 그 부분인데 네. 그건 이 거대한 대장동의 대하 서사시의 아주 극히 일부의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이런 이제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 저로서도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과연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곽상도 의원의 판결은 그 굉장히 그 대장동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극히 일부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은 그 대하서사시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도 뭐 수도 없이 많은 녹취록이 있고 그 모든 녹취록들이 이재명 대표라는 그 한 명을 향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녹취록의 그 일부 대화 부분이 증명력이 낮다고 이번 1심 재판에서 그렇게 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그렇게 적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녹취록의 그 진술 신빙성은 아마 많은 다른 사건에서 조금 달리 판단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사건의 전체 사건 중에 최초 선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 결과가 분명히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녹취록에 분명히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원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넘어갔었죠.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에게 넘어갔었는데 물론 재판부는 그게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봐서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네. 어찌됐건 녹취록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을 신빙성이 없다라고 봤다? 그거는 지금 앞으로 검찰에서 아마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아마 이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거와 함께 관련자들의 그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많이들 원래 있던 진술과 번복된 진술도 있곤 한데 그러한 진술들을 엮어서 정황 증거로서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하려고 했을 텐데 과연 첫 번째 선고 결과를 아마 검찰은 아마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로운 단어 회술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얼굴에 이제 회칠을 하고 사형을 예전에 조선시대 사형을 처하기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하고 동네를 돌리는 이런 약간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부분을 단어를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지금 그 소환 조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이 소환 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일단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그것을 재질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거야말로 소환 조사가 서면 지술하고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근데 아예 뭐 서면 지술서 하나 띡 내고 진술에 대해서는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분은 소환 조사를 안 받은 거예요. 소환 조사를 안 받는 분인데 소환 조사를 안 받는 것에 대비해서 어찌 보면 구속영장이라는 걸 청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수단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검찰은 오히려 진술 거부권, 묵비권에 이익을 주는 결과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구속영장이라는 게 무려 야당 대표를 조사하는 겁니다.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그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검찰의 야당 탄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소환 조사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꼼수 전략에 대해서 당연히 그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때 비로소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본인을 이재명 대표 자신을 이제 완전히 그 회술래로 몰아붙인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검찰이 아닌 판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면 영장 실질 심사에 나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일단 신청돼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견지해온 바로 그 검찰의 탄압, 검찰의 야당 탄압을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네. 구속영장이 신청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구속영장은 청구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우선 지금 계속해서 검찰 출석을 해서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많이 삼고 계시는데 우리 법은 진술 거부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 거부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러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그 불리한 진술을 받지 않은 권리에 해당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서면 진술서 가름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만 본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안입니다. 굉장히 많은 혐의가 많고 금액도 꽤 너무 많은 수준이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무기 내지 10년 이상의 그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 될 사안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느냐, 본인이 그 검찰이 이걸 기소했을 때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데서 아마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정치 검찰 야당 탄압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검찰의 시간입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 오히려 검찰로서는 정치 검찰 오명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것을 법원에 기소를 하여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아닌 법원의 시간으로 돌려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좀 통과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두 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에서 징역형이었지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결을 이번에는 이쪽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우리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 대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고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사실 유무, 범죄 유무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고 봤었는데 어찌됐건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실패한 시세 조종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 같은데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좀 결과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어찌됐건 실제로 시세 조정을 해서 실제로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패한 시세 조정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 그 부분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서 집행유예 받은 건 좀 약하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주식 전문가는 이제 저 하늘의 별 같은 사람들이고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개미라고 하죠. 주식으로 돈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옛날에 젊었을 때 뭐 주식 대회, 뭐 주식 투자 대회 이런 거에 보면 주식 대회 참가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80등, 70등 하고 주식 대회 참가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딴 일이 있어가지고 트레이더도 못한 사람들이 한 2, 3등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선수 되는 거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매매 적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꼭 잃는 것도 아닌 그런 아마추어의 세계고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아마추어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본질을 보시면 1인 매매를 맡겼어요. 투자자가 이제 증권회사한테 1인 매매를 맡기는데 1인 매매를 맡겨서 그 계좌로 열심히 그 증권회사가 자기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트레이딩 많이 했지만 그때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만하고 이건 뭐 될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1인 매매 그만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이제 주식들이 그거를 이제 뒤처리하는 몇 번의 이제 거래 과정에서 거기서 어찌 보면 수익을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흔히 발생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겪는 그런 뭐 자기 투자, 일임 투자, 전문가 투자 그런 거에 대한 현상이지 주가 조작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어찌 보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증권사, 그러니까 1인 매매를 했는데 그 계좌를 들고 있었던 증권사는 자기는 그 매매, 그러니까 1임 당한 그 계좌를 가지고 딴짓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이 그런 어떤 투자자들을 과는 별도로 뭐 자기들이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겠지만 그거와 김건희 여사가 전혀 상관은 없다라는 거. 일반적인 아마추어 투자자로서 하다가 이제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보고 그런 사건이라는 게 본질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 판결도 결국 이제 그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즉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로도 넘어갔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도 계속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검 얘기도 계속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 나왔다라는 것이 입장이에요. 네, 지금 1심 선고에서는 전주라고 하죠. 돈을 대는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조작의 선수의 지시에 따라서 뭐
뭐 7초 만에 일선에는 7초 만에 뭐 8만 주를 매도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기 8에서 10억에 이르는 시세 차익도 거뒀다.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 전주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으로부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1인 매도를 통하여 이익을 받은 게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힐 수가 있다라는 게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최근 여론조사라든가 보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과반수 이상 60 몇 프로 정도가 지지한다는 거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의혹을 한 점 전혀 의혹이 없이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부분은 이제 저희가 수치가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더 드립니다. 즉 혐의가 더 명확한 거 아니냐 특검 가자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민주당은 이 판결을 완전히 오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실제로 2010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 그 1인 매매에 의한 그 계좌 거래가 제일 빈번한 때죠. 그때는 공소 시효가 성립됐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면소 판결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 1인 매매는 1인 매매를 맡긴 투자자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1인 매매를 위임받은 그 증권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그 주가 조작에 공범일 수는 있어도 그 1인 매매를 맡긴 투자자는 공범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면소 판결하고 공소시효하고도 전혀 변론으로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뭐 거래가 한두 번 뭐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매매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시가 김건희 여사 쪽으로 전달됐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주가 조작이라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하고 하루하루 거래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띄엄띄엄 뭐 며칠에 한 번 거래하고 그런 주가 조작이라는 게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주포라고 해서 주가 조작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획을 하는데 그런데 그 주가가 주포의 기획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차트가 갈라 그러면 화가라는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트레이딩을 계속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쁜 차트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초단타 거래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의 거래는 뭐 전혀 초단타 거래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거래 양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그조차도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더 밀접하게 거래를 했다라고 볼 만한 그 사람도 이번에 무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 거래는 이랬든 저랬든 뭐 공소시효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왜 뭐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하냐 뭐 왜 그 혐의를 기소든 불기소든 하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재판에 전에 만약에 이 재판의 결과에 따르면 그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혐의 없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혐의 없음을 만약 줬다 그러면 왜 혐의 없음을 줬냐 문재인 정권에 검찰이 혐의 없음 준 게 그게 뭐 특혜를 베푼 거 아니냐고 또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1심 판결이 났고 뭐 1심 판결이 전체는 아닙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되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락을 짓는 그런 성숙한 정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입장까지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오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있는 공소시효 만료된 것, 또 그리고 전주의 또 다른 전주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온 것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하는 부분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200번 이상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관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건과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그렇게 열심히 수차례 걸쳐서 하고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공소장에 200번 이상 언급을 해놓고도 그 어떠한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가. 이거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수사 의지 없다라는 질문이에요. 아주 그 부분은 그 크게 뭔가를 잘못 짚고 계신데 이 도이치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한 그 검찰은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들이 그러면 수사 의지가 없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포괄일제와 관련해서도 그 공소장에는 1단계와 2단계 전체를 포괄일제 하나로 해서 전체가 공소시효가 성립했다고 해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그 1인 매매 단계는 공소시효가 성립을 했다. 그러니까 그 포괄일제로 엮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 검찰은 나름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든 뭐 본인의 검찰로서의 소명이든 간에 열심히 수사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주목했던 두 가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과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1심 재판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